코막힘 10년 방치하면 뼈를 깎아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코가 답답하고 아침마다 목이 칼칼 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거든요. 대부분 그냥 넘기시는데 그럼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한쪽 코를 막고 숨을 쉬어 보시는 거예요.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오시나요? 막히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비염이 있으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몇십 년 넘게 코 막힌 상태로 사시면서 본인은 원래 이런 줄 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치료할 생각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바짝 마르고 칼칼하시죠? 낮에도 괜히 멍하고 피곤하시고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코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70에서 80% 이상은 밤에 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셔서 그래요. 밤새 입으로 숨을 쉬시니까 숙면을 못 하시는 거예요. 코가 막히면 코골이가 생기고요. 심하면 수면 무호흡 증상까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요. 정작 자신은 모르세요. 하지만 뇌는 알고 있습니다. 뇌가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주무셔도 개운하지가 않으시죠. 낮에 자꾸 졸리시고 집중이 안 되시고 머리가 멍하신 거예요. 이게 다 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코 좀 막히면 어때? 그냥 사는 거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요, 비염을 치료 안 하고 그냥 두시면 코 안에 있는 점막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처음엔 살짝 부어있는 정도인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점막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서 엄청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약을 써도 안 듣습니다. 그때는 수술해서 점막을 긁어내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염증이 오래가면 점막 밑에 있는 뼈까지 두꺼워져요. 뼈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코가 더 꽉 막히게 되겠죠. 이때는 뼈를 깎아내야 됩니다. 이게 다 비염 수술이에요. 처음에는 약으로 간단히 해결될 걸 방치해서 수술까지 가시는 겁니다. 특히 어린 손주분들 비염 있으시면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비염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코 뒤쪽에 있는 아데노이드라는 조직이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입을 벌리고 자게 되고요. 이게 오래되면 얼굴 형태까지 바뀔 수 있어요. 턱이 뒤로 들어가고 얼굴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염은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 비염이 왜 생기는 건지, 코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 안을 들여다보시면 계단처럼 생긴 살이 3개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걸 비갑계라고 하는데요. 에어컨이랑 가습기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숨을 쉬면 공기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온도 조절이 되고 습도 조절이 되는 겁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면 따뜻하게 데워주고 너무 건조하면 촉촉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비갑계가 알레르기 물질을 만나면 부어올라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 털, 곰팡이, 포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제일 흔합니다. 이게 침구리에 엄청 많이 살거든요. 이 진드기가 우리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누우면 코가 더 막히는 분들이 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코 옆쪽에는 부비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코랑 연결되어 있는데 비염이 심해지면 이 부비동까지 염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축농증이에요. 부비동에 고름이 차는 거죠. 그러면 얼굴이 묵직하게 아프고 노란 콧물이 나오고 냄새도 잘 못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코 세척을 꾸준히 하시고 환경 관리를 잘 해주시면 2주 안에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어났을 때 목이 덜 마르시고 머리가 맑아지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코가 뚫리니까 밤에 숙면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숙면을 하시니까 낮에 피로감이 확 줄어들고요.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비염 치료를 제대로 받은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능률이 확 올라가고 만성 피로가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코 하나 뚫렸을 뿐인데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목에 가래가 껴서 캑캑 하시던 분들 이것도 많이 좋아지게 돼요. 코에서 내려오는 콧물이 줄어드니까 목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외출하실 때도 훨씬 가뿐하고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발생할 확률이 무려 8배나 높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8배예요, 8배. 비염을 제대로 치료 안 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증 위험도 정말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코 세척, 미국 FDA에서도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치료법입니다. 수많은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도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싼 치료 받으실 필요 없이 집에서 매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리식염수 코 세척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생리식염수예요. 이게 노즈큐어라고 되어 있고요, 약국에서도 이걸 팝니다. 이 안에 보통 어떤 게 들어있냐면 코 세척 전용 소금포 여기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240ml 정도가 들어있어요. 반 정도는 한쪽 오른쪽 코에 하고 반 정도는 왼쪽 코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여시면 빨대처럼 되어 있고, 자, 열면은 이쪽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고 짜면은 그대로 코로 들어가는 겁니다. 코로 이렇게 슉슉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코세척 전용 소금포인데 집에서 쓰는 천일염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코 세척용 소금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사면은 한 1년 정도 쓰실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 정수기물을 쓰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정수기로 찬물을 반 정도 넣고 그리고 나머지를 뜨거운 물을 넣어요. 왜냐면은 정수물도 굉장히 좀 미지근해서 좋긴 하지만 따뜻하게 저는 코세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세척기를 사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수돗물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안에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 정수기 물을 쓰시면 됩니다. 이 물에다가 소금포를 넣고 녹이시면 되는데요, 코 세척할 때 물이 너무 차가우면 코가 자극받아서 오히려 좀 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는 얘를 짜시면서 소리를 소리를 좀 내주세요. 얘를 짜시면서 소리를 내시면 오른쪽 코에 넣으실 때 이게 그대로 왼쪽으로 해서 물이 그대로 나와줘요. 그대로 이렇게 한번 회전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세척이 완전히 잘 될 수 있겠죠? 눈금의 밤 정도를 얘를 누르면서 소리를 내면서 빼내주시고 나머지 반은 왼쪽 코를 하시면서 누르시면서 하시면서 이렇게 빼내주시면 됩니다. 코 세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코 세척을 하시고 나서도 물을 잘 빼셔야 됩니다. 코 안에 동굴처럼 생긴 공간이 여러 개 있는데 각도가 다 달라요. 그냥 코를 풀면 일부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코를 풀어주셔야 돼요. 고개를 숙여서 한번, 옆으로 돌려서 한번, 고개를 젖혀서 한번,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해주는 게 훨씬 잘 빠집니다. 고개를 숙여서 했을 때는 숙여서 이렇게 다 코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옆으로 도셨을 때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셔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그대로 하시면은 이게 다 나오고, 왼쪽 하실 때는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오른쪽 콧구멍에 힘을 주셔서 탁 빼내주시고, 그리고 뒤로 한번 젖히셔서 오른쪽 가면은 오른쪽 콧구멍 막고 이거서 흥해가지고 딱 풀어주시고, 왼쪽으로 돌면은 오른쪽에 있는 코로 힘을 흥 주시면은 여기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코를 살짝 당기면서 빨아들이듯이 해주시면 끈적한 것들까지 다 빠져나갑니다. 축농증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 관리예요. 비염이 있으신 분들 밤에 누우면 유독 코가 더 막히시죠. 진먼지 진드기가 엄청 많아서 그런데요, 침대랑 이불에 특히 많이 삽니다. 이 녀석들을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60도 이상 뜨거운 물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침구류 빨래 하실 때 세탁기 온도를 60도로 맞춰주세요. 세제 없이 그냥 뜨거운 물로만 돌리셔도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귀에 물이 잘 들어가시는 분들, 코 세척은 살살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중이염이 있으신 분들은 코 세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코와 귀가 연결되어 있어서 귀로 물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습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가 건조하니까 가습기를 틀어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진먼지 진드기는 습기를 먹고 살아요. 습도가 50%가 넘어가면 진드기가 엄청 번식합니다. 그리고 곰팡이도 잘 생기고요. 그러니까 비염 있으신 분들은 가습기보다는 물을 자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코 안이 건조하시면 코 세척 후에 바세린을 면봉에 묻혀서 코 안쪽에 살짝 발라주시면 촉촉하게 유지되실 겁니다. 자, 비염은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느끼셔도 밤마다 코가 막히면 숙면을 못 하시는 거예요. 숙면을 못 하시면 낮에 피곤하시고 오래되면 점막이 굳어서 수술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코 세척을 한번 해보세요. 2주 만에 아침이 달라지실 겁니다. 요즘 장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아침에 사과 하나만 먹어라.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 영어로는 An apple a day keep the doctor away 라고 하죠. 그냥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무려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정말로 싫어할 만한 과일인 거죠. 오늘은 이 평범해 보이는 사과가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과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또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고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는지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사과가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들, 특히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효능부터 시작해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무심코 같이 드셨다가 오히려 속을 망칠 수도 있는 조합도 있어요.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참 여러 가지가 불편해집니다. 예전엔 뭘 먹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잦아지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있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장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개운하진 않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 외출하기도 꺼려지고 괜히 움직이기도 싫어지죠.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변비가 만성이 되면 장 건강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심하면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혈압이나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 식단 특성상 혈압 관리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짜게 먹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장 운동도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어요. 젊을 때처럼 뭘 먹어도 쭉쭉 내려가던 그 시절이 아닌 거죠.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움직임이 적으니까 장도 게을러지고 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더 딱딱해집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혈압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국, 찌개, 김치, 젓갈, 맛있는 건 다 짜죠. 이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화와 생활습관,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예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와 칼륨,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사과가 왜 몸에 좋은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펙틴은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해주면서 나쁜 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장내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거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을 수월하게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펙틴은 사과 껍질 바로 아래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짜게 먹은 음식들, 그 염분을 몸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죠. 세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 기억나시죠? 매일 말린 사과 약 75g, 사과 3개 정도 분량을 꾸준히 드신 여성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37%나 낮춰뒀다는 그 연구요. 사과 속 폴리페놀과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사과가 달아서 당뇨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덕분에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8%나 감소했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사과를 드셔도 위험이 3%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는 달콤하지만 칼로리가 낮아요. 100g당 56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도 부담이 적은 과일인 거죠. 다섯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과의 펙틴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폐 건강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또 미세먼지 많은 요즘 공기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에요.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사과를 2개 정도 드신 분들이 천식 발생 위험을 22에서 23%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성분이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 치매 예방입니다. 사과를 씹어 먹으면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게다가 사과 속 케르세틴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해줍니다. 서양에서 사과를 자연의 칫솔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잘 씹어 먹으면 타액 분비도 늘어나고 구강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과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드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아침 식전에 사과를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빈속에 사과 반쪽 정도 드시면 하루 장 활동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적정량은 하루에 사과 한두 개, 약 200에서 400g 정도입니다. 많이 드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농약이 걱정되시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헹궈주시면 더 안심이 됩니다. 자, 이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사과의 부족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견과류가 채워줘요.
사과의 비타민 C와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해서 항산화 효과도 더 강해집니다. 간식으로 사과 깍둑 썰기해서 호두나 아몬드랑 같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와 꿀입니다. 사과를 쪄서 꿀을 뿌려 드시면 위장도 편해지고 장내 유익균도 늘어납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과와 요거트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 갈아 넣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해요. 네 번째, 의외의 조합인데요. 사과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드실 때 사과를 곁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새우젓이나 소금과 함께 드시거나 염분 섭취가 많아지기 쉬운데 사과의 칼륨이 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주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사과와 당근입니다. 사과 당근 주스 많이 드시죠? 사과의 달콤 새콤한 맛이 당근 특유의 향을 잡아주고 비타민 A, C, 칼륨, 식이섬유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디톡스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섯 번째, 사과와 녹차입니다. 녹차에 카테킨이 지방 연소를 덮고 사과의 비타민 C가 녹차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해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삶거나 쪄서 드시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찐 사과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강식이에요. 열을 가하면 팩틴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사과 스프도 좋아요. 사과와 양파를 볶아서 갈고 우유와 치즈를 넣어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스프가 됩니다. 속이 편안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사과 콩포트처럼 설탕과 레몬즙을 넣고 졸여서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피해야 할 조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과와 우유입니다. 사과의 산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위장에서 고형화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거트나 일부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괜찮아요. 앞서 요거트와의 조합을 추천드린 이유도 이겁니다. 두 번째, 사과와 튀김류입니다. 기름기 많은 튀김과 사과를 같이 드시면 소화가 급격히 떨어지고 복부 팽만감이 올 수 있어요. 튀김 드실 때는 사과를 피해 주세요. 세 번째, 사과와 해산물입니다. 산성인 사과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산물 드신 직후에는 사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과와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위산 역류가 심해질 수 있어요.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밤에 먹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녁에 사과를 드시면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유액 분비를 촉진하고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과는 되도록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과 주스와 일부 알레르기 약, 항생제, 혈압약을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 드실 때는 사과 주스 대신 물로 드시고요. 약 복용 전후 한두 시간은 사과 섭취를 피해 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적정량만 드시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 가야 하니까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씨에는 시안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한두 개 실수로 삼키는 건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사과 드실 때 씨는 꼭 제거해 주세요. 자, 오늘 사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는 정말 의사가 싫어할 만한 과일입니다. 팩틴으로 장 건강을 챙기고 칼륨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폴리페놀로 심혈관 암까지 예방해 주니까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께 필요한 효능이 가득 들어있어요. 드실 때는 아침 식전에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 꿀, 요거트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돼지고기 드실 때 곁들이시면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유, 튀김, 해산물, 카페인과는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밤에는 피해 주세요. 약 드실 때도 주의하시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찐 사과나 사과 스프로 드시면 소화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돼요. 적정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괜히 사과 먹어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거죠. 오늘부터 아침에 사과 하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리브오일 잘못 먹으면 살이 찝니다. 무슨 소리야? 올리브오일 먹고 다이어트 혈당 관리에 좋다면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올리브오일은 분명 좋은 기름이에요. 근데 무작정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오일 2숟가락이요. 열량이 120kcal입니다. 라면 반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렇게나 드시면 그냥 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드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 빼기가 예전 같지 않으시죠? 젊을 때는 조금만 신경 써도 빠졌는데 지금은 뭘 해도 안 빠지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오일 얘기 듣고 시작하신 분들 많으세요. 뭐 위고비라는 살 빠지는 주사 있잖아요. 한 달에 한 50만 원짜리인데 그 효과를 올리브오일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솔깃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올리브오일 먹고 그 다음에 뭘 먹느냐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봤거든요. 공복에 올리브오일 먹고 빵을 먹었을 때와 공복에 그냥 빵을 먹었을 때 차이가 달랐습니다. 빵만 먹었을 때는 혈당이 40이 올라갔는데 올리브오일 먹고 빵 먹었을 때는 60이 올랐어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올리브 오일이 위에서 음식을 천천히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만 먹으면 흡수되는 시간이 오히려 길어져서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면 인슐린이 확 나오고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이 지방을 쌓기 시작해요. 밥을 먹고 나서 졸리고 금방 또 배고픈 거. 그게 다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에요. 위고비라는 주사 아시죠? 이게 왜 살을 빼주냐면 GLP-1이라는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뇌한테 배불러, 그만 먹어 신호를 보내고 혈당도 조절해 주거든요. 올리브오일에 있는 올레신이 이 GLP 분비를 자극하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만 먹는다고 위고비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제대로 드시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밥을 먹고 나서 안 졸립니다. 식후에 꾸벅꾸벅 졸리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드니까 그게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간식이 안 당깁니다. 밥 먹고 2시간 지나면 뭐 좀 먹고 싶었는데 그게 줄어들어요. 배가 오래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알아서 공복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배고파서 못 참았는데 이제 저녁까지 거뜬하게 버티실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복 시간이 14시간 정도 돼야 지방은 태우기 시작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되면 금방 배고파져서 공복을 못 견뎌요. 올리브오일을 제대로 드시면 이 공복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2022년에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요. 2형 당뇨병이 있는 고도비만 분들에게 12주 동안 올리브오일을 드시게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올리브오일만 드신 분들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리브오일이랑 건강한 식단을 같이 하신 분들은 공복 인슐린도 떨어지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하버드대에서도 12만 명은 무려 24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는데요. 올리브오일 드신 분들이 체중이 덜 늘었습니다. 버터나 다른 기름 드신 분들은 오히려 늘었고요. 기름 중에서는 올리브오일이 확실히 최고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올리브 오일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식단이랑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먼저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드세요. 공복 상태에서 올리브 오일을 먼저 드시는 거예요. 양은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15cc에서 30cc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탄수화물을 바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브라질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공 안 된 자연식품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백질이랑 채소를 먼저 드시면 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거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 드시고요.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올리브 오일이 목 넘기기 힘드시면 레몬즙을 좀 섞어보세요. 레몬이 GLP-1 분비를 좀 더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올리브 오일을 먹어도 될까요? 제가 헷갈리지 않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엑스트라 버진을 고르셔야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 열매를 그냥 짜서 만든 거예요. 화학 처리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일부 제품은 정제유에 엑스트라 버진을 살짝 섞어 놓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00%인지요. 이 병을 보세요. 투명한 플라스틱 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빛이랑 열에 약하거든요. 이것처럼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긴 걸 고르세요. 그래야 산패가 덜 되고요. 산도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산도가 0.8% 이하인데요. 낮을수록 신선하고 좋은 겁니다. 0.3% 이하면 아주 좋은 거고요. 가격은 500ml 기준으로 15,000원에서 30,000원 정도면 괜찮은 거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싼 건 품질이 걱정되고 너무 비싼 건 아까워서 안 드시게 되거든요. 적당한 가격에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한 27,000원 정도 굉장히 품질도 괜찮습니다. 이거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하단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췌장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방 소화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고요. 불편하시면 삶은 계란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고 속이 울렁거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밥 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로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래도 안 맞으면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올리브 오일은 기름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살찔 수 있고요.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한 두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이랑 채소 먼저 드시고 맨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밥 먹고 안 졸리고 간식도 안 당기고 저녁까지 거뜬하게 버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올리브 오일 하나 담아보세요. 입이 바짝 마르는 수준이 아니라 혓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아서 밤잠이 확 깨신 적 있으신가요?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누워도 또 마르고 또 깨고 하룻밤에 서너 번씩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 마셔서 해결되면 좋겠는데 입은 그대로 마르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정말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좀 하다 보면 입이 마르고 냄새까지 올라오고 목이 칼칼해서 물을 달고 사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밥 먹을 때는 또 어떠나요? 침이 안 나오니까 음식이 안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이 마르는 게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침입니다. 침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입 안에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큰 생수병 하나의 분량의 침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야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어요. 물은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리고 입안을 적셔주는 건 오직 침뿐이거든요. 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입안에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원래 침 속에는 세균을 잡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게 입안을 계속 씻어주고 소독해주는 건데 침이 마르면 이 방어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막 번식하면서 냄새가 나고 입안이 헐고 잇몸병까지 생기는 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침이 안 나오는지 그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거든요. 보통 50대 넘어가시면 침 분비량이 확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부쩍 입이 마르다 싶으시면 이미 침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입마름을 방치하면 줄줄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로 충치가 급격하게 늘어요. 침이 치아를 보호해 주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이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치아 빠지는 거 대부분 잇몸병에서 시작하거든요. 단순히 양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침 속에 아밀라제라는 소화 요소가 있어서 음식물은 1차로 분해해 주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위장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으신 분들, 혹시 입이 마르진 않으신가요? 자, 세 번째로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침이 세균을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인데 이게 무너지면 감기도 잘 걸리고 입안 염증도 달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몸의 피로도가 확 올라가요.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신 분들, 입마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는 데는 세 가지의 큰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몸이 전투 모드로 바뀌면서 침 분비가 뚝 떨어집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입이 바싹 마르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교감신경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몸이 계속 긴장 상태가 되니까 침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강호흡입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자시는 분들,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를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공기가 계속 드나드니까 입안에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코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 쉬는 분들도 계시고 습관이 되신 분들도 계신데 이게 입마름의 큰 원인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침샘도 결국에는 혈액을 공급받아서 일을 하거든요. 나이 들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침샘까지 피가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손발 끝이 차가우신 분들, 입도 같이 마르시지 않으신가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피터 아그레라는 미국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쿠아포린이라는 건데요. 우리 몸 세포에 물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 아쿠아포린이 1초에 30억 개 이상의 물 분자를 세포 안팎으로 이동시킵니다. 침샘에서도 이 아쿠아포린이 있어서 혈액에서 수분을 쭉 뽑아다가 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이 잘 돌아야 돼요.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피를 온몸에서 보내는데 이 힘이 약해지면 말단까지 피가 잘 안 갑니다.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는 것처럼 침샘도 마찬가지예요. 침샘이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아쿠아포린이 아무리 있어도 뽑아올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도 한 몫을 하는데요. 우리 자율신경계에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침이 잘 나오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교감신경만 항진되니까 침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침이 다시 잘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씹는 겁니다. 평소에 침이 1분에 0.3ml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음식을 꼭꼭 씹으면 최대 4ml까지 나옵니다. 10배가 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한 입에 30번 이상 씹어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으니 15번, 20번씩 늘려가며 습관을 들이시면 침 분비가 확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침샘 마사지입니다. 우리 얼굴에 침샘이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 귀 밑에 귀 밑샘, 턱 아래에 턱 밑샘, 혀 밑에 혀 밑샘. 여기를 자극해주면 침이 잘 나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귀 밑에서 시작해서 턱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1분씩만 해주세요. 따뜻한 수건 올려놓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아까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절반이에요. 심장이 튼튼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침샘까지 피가 잘 가니까 침이 잘 나오는 거죠.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30분 걷기만 해도 됩니다. 주 4회 이상 좀 숨차고 땀날 정도로 걸으시면 충분합니다. 자, 네 번째, 신맛 나는 음식입니다. 자, 레몬, 매실, 귤 같은 거 드시면 침샘이 바로 자극되는데요. 입에 딱 넣으면 침이 고이잖아요. 그게 침샘이 반응하는 거예요. 새콤한 과일 자주 드시고 사과나 당근처럼 아삭아삭 씹히는 것도 좋습니다. 씹으면서 침 분비가 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자, 이 입마름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커피를 끊으셔야 됩니다. 커피가 왜 안 좋냐면요. 일단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의 수분을 쫙 빼내요. 그리고 커피가 산성이거든요. 입안이 산성이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도 마르고 냄새도 나는 거죠. 그러면 디카페인은요? 하실 수 있는데 이 디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만 뺀 거지 산성은 똑같아요. 커피는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술하고 담배입니다. 둘 다 침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술 드시고 다음날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잖아요. 그게 알코올이 수분을 다 빼가고 침샘 기능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마름을 해결하시려면 이 두 가지는 꼭 줄이셔야 해요. 자, 세 번째, 입으로 숨 쉬는 습관입니다. 특히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자시는 분들, 테이프 붙이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시면 밤사이에 입 마르는 게 확 줄어듭니다. 입이 마르는 건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스트레스, 구강호흡, 혈액순환, 이 세 가지가 원인이고요. 침이 안 나오면 충치, 소화장애, 면역력 저하까지 줄줄이 문제가 생겨요. 해결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한 입에 오래 씹기, 침샘 마사지, 귀 밑에서 이 턱 밑에까지, 하루에 30분 걷기, 신맛 나는 과일 챙겨 드시기, 그리고 커피, 술, 담배는 줄이시고 코로 숨 쉬는 습관 들이세요. 입마름은 약을 처방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오늘 알려드린 이 네 가지를 실천해 보시고 입마름을 방지해 보세요.